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좀 엄숙한 분위기여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제주에 이제 우리 농업경제학회 회원님들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제주의 이야기, 탐나 이야기 잠깐 서두에 좀 꺼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기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경제학회가 제주에서 열리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영봉 교수님께서 학회장을 맡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특히 특별자치도가 이번 행사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제주연구원이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어제 들어오셨습니까? 어제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주에 오실 때 아마 비행기를 다 타고 오셨을 텐데 요즘 이제 바닷길이 좋지 않아서 하늘길로 많이들 다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제주라는 곳에 탐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나국이 없어졌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탐나국이 있었다는 것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세금도 내고 하니까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라든가 당의 역사서를 보면 조공외교를 펼쳤다는 또 얘기를 보면 조공외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 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1000년 전, 2000년 전에 과연 제주 농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았길래 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밥밖에 없고 산과 들밖에 없고 바다밖에 없는데 과연 전복을 따서 생산성을 높였을까? 아니면 밭작물을 재배해서 아니면 사냥을 통해서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높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특히 고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생산성을 일정하게 끌어올리면서 내지는 약탈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운영을 해왔던 건데 제주는 과연 뭘까? 왜 탐나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서에서 나올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영토의 개념, 그 당시에 부의 개념이 달랐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 김동률 교수님도 이제 역사로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이와 관련된 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죠. 제가 볼 때는 농업 생산성이 아주 약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일단 논 자체가 없었고 밭이 중심이 됐고 환경 일대에 이제 논이 조금 있죠. 그렇지만 전체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이제 전라남도 강진 일대에서 쌀이 이제 공급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추론이 가능하고 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를 축적했던 것은 해상 중개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과연 우리 향토 사학자들이나 랩분들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해민을 연구했던 많은 분들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를 연계한 해상무역의 거점으로서 탐나가 존재했고 그 해상무역,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나라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었던 이런 힘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선박 제조술이라든가 항해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을 거다라는 추론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제주가 즉 닫힌 섬으로서 존재했던 제주가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제주였던 이 제주섬이 닫히게 됩니다. 그것은
고려 왕조 시대까지만 해도 아마 이제 성주 체제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지방분권이 보장되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가장 대표적인 닫힌 섬 정책이 이제 출入금지령이었습니다. 출入금지령으로 인해서 말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 이외에는 또 조공품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육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출入금지령이 있었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제주는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고 유배지였고 닫힌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 닫힌 섬에서 살아야 했던 제주민의 그 서름과 한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쭉 보내다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맞이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일제강점기 제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제주, 오사카 전기 노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1923년도죠. 1923년에 제주와 오사카를 연계하는 전기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해방 때까지 아마 10만이 가까운 제주도민들이 오사카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연구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이 근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노동 인력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식민지 일제강점기 체제였기 때문에 쌀을 이제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전남을 중심으로 한 곡창지대, 영남의 곡창지대에서는 노동 인력을 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밭이 중심이 됐던 제주,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 지역 여기에서 노동력을 다 일본으로 오사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사카에는 제일 조선인 그러니까 이제 제일 교포가 제일 많은 아마 제주도민이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대구 경북 출신들이 또 제일 많은 교민 사회를 구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삼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1924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근대식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제주에 와서 제주에 보내서 초등학교를 세우고 신장로를 닦고 전봇대를 세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죠. 대한민국에서 마을 단위에서 초등학교를 마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제주도가 최고 많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다 그걸 이제 교육부에 기부 체납하게 되는 공짜로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 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인재들이 제주도에 왔고 그리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이나 인민위원회 활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이죠. 그런 것이 미군정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게 되고 또 미군정의 탄압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발포 사건을 계기로 4.3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 출入금지령과 여기 탐나구, 그 다음에 출入금지령, 그리고 일본 오사카 전기여객선, 오사카 전기여객선 이 세 가지가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제주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어쨌든 우리가 농업농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제주를 소재로 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주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주는 그 이후에 이제 주로 관광과 농업으로 이제 먹고 살게 됩니다. 아마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월등히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도 농업 부분은 1990년대 30% GDP에
30% 지금은 10% 초반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제주에 제주에 대한 관심과 제주의 공익적 가치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관광지를 이제 투어하려고 왔었다고 하면 지금은 쉬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지금 현재 인구가 69만, 이제 70만 이제 되겠죠. 짧은 시기에 15만 명이 이제 인구가 늘게 됩니다. 그만큼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의 농산물이 특히 이제 월동 채소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다만 최근 1, 2년 사이에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현상 등으로 인해서 제주 월동 채소도 그렇게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유영봉 교수님께서 특별자치도의 용역을 맡으셔서 했던 자료, 특별자치도 2019, 20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보고서 내용을 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이제 지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액이 이제 49조 8천억, 48조 조금 이제 큰 변동이 없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농가수도 좀 떨어지고 있고 농가수도 아주 미미하게 상승하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률은 똑같거나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 가격도 좀 다소 떨어지고 있고 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농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축산 부분은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총산출은 좀 일정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소득이 이제 좀 일정하게 좀 많이 떨어지고 농해소득은 조금 그래도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꾸준히 증가하는 측면이 있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연평균 4.9% 증가하지만 농가소득은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이 지금 현재 농업농촌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했던 개념이 이제 소멸지수인데 마사 보고서에서 이제 발표됐던 일본의 지방 소멸지수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고용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소멸지수를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나오고 다른 시도는 이제 주의 단계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 광역 시도에서 좀 더 들어가서 세밀하게 읍면동으로 바라보게 되면 2013년과 2018년 이렇게 변화되는 추이가 거의 지방 소멸 단계에 이제 와 있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농림과학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 연구를 기초로 해서 마스터 보고서에 의한 연구 방법 등을 기초해서 다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랬더니 0.20 소멸지수에서 0.11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추이대로 계속 간다면 추세선을 계속 간다면 2022년, 2023년 정도 되게 되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는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 소멸 지수를 저희가 제시를 했냐면 좀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농정 당국이 농업이 소멸되는데 과연 농식품부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농진청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수많은 국가기관, 산하기관들이 있고요. 특히 또 우리 농민을 대변해주고 있는 농협의 존재 이유는 또 있을까? 농업 농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딱 주면 이게 좀 자성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아직 뭔가 구조적으로 좀 변화하려는 필사적인 이제 노력이 수반되겠다는 기대했는데 반응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아까 우리 안동호 부지사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농업 그 공약에 대해서 뭐 두 가지를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약,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은 좀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냈던 게 대통령 직속제 정책위원회 산하의 TF팀을 만들죠. 그게 이제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기획 TF팀 즉 가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박진도 위원장이었죠. TF팀 단장. 아마 오늘 오후에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이제 농업농촌 특별위원회 대통령 산하기구 직속기구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되고 지난 4월에 아마 이제 농특위가 출범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는 특위위원장 자격으로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이념 패러다임 전환의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념에 있어서는 생산의 효율성에서 다기능성, 지속가능성을 제기하게 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에서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농종 대상을 농업과 농민에서 전체 국민, 먹거리, 미래세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추진 방식은 종합권 설계주의에서 분권과 협치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만으로 현재 제가 제기했던 이 소멸 단계의 농업 농촌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패러다임 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그리고 농업 재정 개혁에 있어서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쌀 직불제, 밭 직불제로 대표되는 직불제 개념을 기본형 직불제, 그 다음에 가산형 직불제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제주의 농업 경영비 상승 문제도 나올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 직불제이기 때문에 쌀 직불제에 비해서 50%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 거죠, 직불제를. 이 문제가 이제 공익형 직불제로 가게 되면 해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쌀이나 밭이나 밭작물이나 똑같이 직불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농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법적 근거를 이제 농업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작년 연말에 이미 통과되었어야 될 게 아직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쌀 목표 가격 설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쌀 목표 가격제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최장 시간 늦어지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분발도 촉구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다행히 이제 내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좀 열리게 되고 아마 모레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를 통해서 쌀 목표 가격과 이 공익형 직불제 도입안에 대한 방안이 이제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주 이제 다시 제주로 좀 돌아와서 제주에 지금 1차 산업의 GRDP 비중, 농림업 비중이 30%, 10% 이렇게 좀 낮아지고 전국과는 상당히 또 다른 유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경쟁작물 다양하게 있어요. 생산의 비중. 이거 다 유영범 교수님 좀 분석한 자료를 빌려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품목 집중도 이제 저희도 같은 경우 상당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감귤, 무, 마늘, 3개 작물에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전체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적절한 우리가 그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인가의 농가수목 구성 변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농업보조금이 전국 평균 농가의 172만 원에 비해서 71.5%에 불과하다. 이건 이제 반농업직 불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농업 중심 제일의 농업부문 공적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상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국 평균의 4.6보다 낮은 2.6%.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농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대비 상당히 11%나 높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농업소득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해소득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자료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자료인데요. 농업경영비 변화추이. 이 자료는 아마 처음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도 농민들이 항상 주장했던 게 이제 농수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를 지원해달라 뭐 이런 요구인데 그냥 섬이니까 다른 섬처럼 좀 지원해달라 뭐 이런 논리 전개였습니다. 논리가 상당히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경영비 비율 이게 2배 이상 2.9배, 1.6배에서 2.9배 이상 높은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근거 자료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와 관련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로 이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어떤 논리로 하고 있냐면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 사업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사업을 없애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냈습니다. 저는 상당히 박수 쳐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논리적 근거가 이제 보태지게 되면 좀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링외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8월 초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 부분에 있어서 농가소득은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달성했다고 자축연도 하고 또 엊그제 농협 58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농가소득과 관련 육지에서는 5천만 원이 이제 목표가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농가부채 문제, 전국 평균보다 2.5배가 6,500만 원. 이 문제를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냐는 핵심적인 과제가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농업 정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전제돼야 될 게 있다. 그럼 우리가 농업 농촌의 핵심은 농업인에 대한 정의인데 우리는 농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경작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 그리고 360일 중에 90일 이상 농사일 하시는 분이 농업인이죠. 이게 구분이 됩니까? 세분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경작 면적 30, 판매 금액 50만 원 기준 이렇게 해서 판매농가, 작은농가 구분하고 그리고 나이 부분도 있고 65세 미만으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주력농업인제를 도입해서 인정농업인제도.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농업의 정책을 통해서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대상 수혜자의 폭이 너무 넓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인정농업인제를 통해서 정책 수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농업인에 대한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금 고령농이 특히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만은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농이 대부분 아닙니까? 65세 이하 농업인이 한 명도 없는 마을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 이 65세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하고 우리가 노인 정책하고 농업 정책하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 건지 그거 다 똑같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과연 이 65세 이상 고령농들에게 75세, 80세라는 분들에게 우리는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65세 이상은 복지 정책이죠.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집행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요.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농업인. 이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고 농업 농촌의 패러다임처럼 저도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고육형 직불제의 내용, 기본 직불 플러스 가산 직불, 그리고 기본 직불이라는 건 이제 소규모 농가, 경영 규모가 작은 일정한 농가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가산형이라는 것은 환경 생태, 경관, 조건벌리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건벌리 우리가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을 가산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주 지역에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산형 직불제가 저지도민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조건분리 직불제를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산형 직불제에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환경 생태적인 이런 경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제1호의 정책이 어떻게 하면 이 고육형 직불제의 제도 개선 안에 포함되도록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또 관련법이 통과되게 되면 곧바로 준비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농지 문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임차농 비율이 58%, 56%, 58%. 이 추세는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임차농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농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에서는 농업농책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직불금의 부정수급 문제라든가 임차농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경자유전의 이 원칙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농지 임대차 제도는 현행대로 갔을 때 큰 문제가 없겠는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양도소득세 면세조항, 자격 8년 조직특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농지 정책을 일관되게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것을 농지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좀 공익법인이나 뭐 농업법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좀 더 확대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와 있는 합니다만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지농업의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도표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공익建築불제가 시행되었을 때 논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물류체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을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월동 채소 가격 안정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전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관련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주도만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비율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죠. 그리고 지하수 오염 문제, 양돈과 관련돼서 축산과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의 제주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제주 농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청정 제주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의 장점. 첫 번째 장점은 월동 채소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월동 채소를 제공해주는 공급지로서의 역할. 이게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월동 채소가 육로와 연결이 되고 또 해상 바닷길이 열리게 됐을 때 이 월동 채소가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신경제 H지도에서 보면 서부축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 신경제 지도 서부축의 이 H의 왼쪽 편이 서부축이 아직 제주 섬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남방정책의 거점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연구 좀 했으면 좋은데 아까 제가 이제 제주 오사카 정기 여객선 노선 얘기했었는데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제주 상해 여객선 정기 페리가 운항된다면 제주의 청정 농산물이 중국 상해의 중산층 이상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우리의 농업 정책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는 농업경제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